초월한 사랑을 비극적으로 그리고 있는 조선시대의 애정소설입니다라고 하지만 저는 솔직히 이 운영전 이렇게 제가 중간중간에 얘기하겠지만 약간 좀 정신 나갔어요. 예. 목숨 걸고 사랑한 거야 처음부터. 애초에 해서는 안 될 사랑을 시작한 거거든. 옛날에 얘기해 주신 거죠? 예. 제가 그때 그랬죠. 예, 정신 나갔다고 그랬죠. 둘 다. 그렇게. 이 작품의 독특한 구성을 바탕으로 당시 시대상이 반영된 주제의식을 알아보고 고전소설에서 나타난 서사갈래, 소설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애정소설이고요. 몽유소설이에요. 꿈속에 김진사하고 운영이가 나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막 해주거든. 액자식 소설이에요. 고전소설인데도 굉장히 특이하죠. 액자식 소설이라는 거. 궁녀 운영과 김생의 사랑. 현실적 제약을 초월한 남녀의 비극적 사랑인데 그냥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저는. 억압된 삶에 대한 저항과 자유연애 사상. 뭐 물론 지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시대에서의 이제 지배적인 룰 같은 게 있는 거잖아. 그것을 너무 정면으로 거부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액자식 구성이란 특이한 고전소설에서 보기 어려운 것들. 시를 통해서의 작품을 전개하고 인물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더하기 산문만 줄줄줄 이어지는 것에서 비해서 어떻게 단조로움을 회피할 수가 있다. 단조로움을 피한다. 권선징악 아니에요. 자유연애 사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근데 지들끼리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데 뭐 어떻게 할 거야?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애틋한 걸로 합시다. 운영전의 등장인물. 억압적인 현실에서의 벗어나. 억압적인 현실 뭔데요? 이 시절에 여인이 궁에 들어가면 궁녀가 되는 거고 궁녀의 주인은 누구야? 그 궁의 주인인 거지. 대군의 주인공, 대군이 주인이죠. 본성에 충실한 삶을 살고 싶어.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연애해서 살고 싶어. 뜨거운 정열과 지성을 가지고 있다. 김생, 뛰어난 글솜씨와 풍부한 감수성을 지닌 인물, 순수한 사랑이 현실적 장벽 앞에 가로막히자 식음을 전폐하며 죽음을 맞는데 중간에 보면 약간 좀 멍청한 짓을 해요. 이렇게. 어쨌든 얘네 둘이서 사랑하는 사이다. 안평대군, 학문을 가까이 하면서 풍류를 지키죠. 품위 있게 행동하지만 전근대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어서 실제로 따지면 운영과 김생의 사랑을 방해하는 인물이 안평대군인 거예요. 그러면 주인공 사랑하게 못하게 하는 거 보니까 안평대군이 나쁜 놈이네요. 이론상 안평대군이 악인이지. 나쁜 놈이지. 근데 여기에서는 안평대군에게 갈 화살을 다른 놈한테 돌려요. 노비 이특이라고 하는 애한테 그렇게 시선을 돌려줄 거예요. 유영이 운영과 김생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듣고 전달하는 인물, 현실적 삶의 무상함을 깨닫고 세상을 위로합니다. 안평대군이 옛날에 살고 있었던 궁궐이 있죠. 전쟁 때문에 불타서 흔적도 남지 않고 이제 사람은 살지 않습니다. 유영이가 옛날에 이 궁이 엄청 제대로 잘 되어 있을 때 초대받아서 한번 가고 궁 멋있는데? 라고 해놨는데 화재로 인해서 폐허가 된 이 안평대군의 궁에 오고 나서 인생 무상하구나. 죽으면 아무것도 없구나. 하면서 여기에서 잠이 들어. 그 꿈속에 운영이랑 김생이가 나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그리고 나서 지들이 운영이가 이야기할 땐 김생이 글을 쓰고 김생이 이야기할 땐 또 운영이가 글을 쓰고 책 한 권을 만들어서 유영이한테 줘. 그리고 둘이서 뿅 하고 사라지지. 하고 깨어났는데 옆에 꿈속에서의 만났던 걔네들이 써놓은 책이 있어. 그런 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이 얘기는. 현실적인 삶의 무상함을 깨닫고 세상을 유랑합니다. 됐고 밑에 나와 있는 어휘 볼 것 없고요. 옆에 나와 있는 몽유소설 꿈속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 됐고 읽기 중 할기 어디 있냐 다음에 오케이 일단 읽고 확인을 하러 가야 되겠네요. 어디냐 222페이지 이제 본문 보러 갈게요. 안평대군이 실제 인물이에요? 네. 누구죠? 선조 34년 봄, 어머,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비교적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인 거죠? 구체적이다. 그럼 또 옆에 쓸 말 또 기억나죠? 뭐, 사실성을 부여해 주는구나. 사실성을 높여줍니다. 선비 유형은 안평이, 그렇지, 안평이지. 안평 대군의 옛집이었던 수성궁에 놀러 갔다가 술에 취해서 잠이 듭니다.
한밤중 잠에서 깬 유영은 하지만 잠에서 깼다라고 하지만 이거 꿈이야. 안평대군의 궁녀였던 운영과 그녀의 연인이었던 김생을 만납니다. 운영은 유영에게 그들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라면서 여기가 운영이와 김진사가 이야기하는 자신들의 슬픈 사랑 이야기. 세종대왕의 왕자였던 안평대군은 수성궁에서 문인들과 풍류를 즐기며 운영을 비롯한 궁녀 10명에게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안평대군은 궁녀에게 절대 바깥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라고 명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적인 억압이 되는 거지. 사회적인 억압. 운영은 안평대군이 찾아와 시를 논하던 김생을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자유연애.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사회와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지. 얼마 후 두 사람은 연애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다. 김생과 운영의 관계를 눈치챈 안평대군은 궁녀들이 거처를 서궁과 남궁으로 분리를 합니다. 운영, 자란, 은섬, 옥녀, 비치 5명은 서궁으로 갑니다. 일단 여기 같이 간 친구들 이름 기억은 해두세요. 궁녀 자란은 다른 궁녀를 설득해서 운영과 김생의 만남을 돕고 바람 넣고 있어. 김생은 발마다 담을 넘어 운영을 만납니다. 목숨 걸고 오는 거야. 하루하루 사랑을 키워가던 두 사람은 급기야 탈출을 계획하는데 목숨 걸고 해야죠. 운영은 의복과 재물을 궁 밖으로 내보내고 김생은 이를 노복이인 특에게 시켜서 산중에 묻게 합니다. 이거 대놓고 사기꾼, 나쁜 놈이에요. 이런 거지. 궁궐에서 어쨌든 둘이서가 아니라 운영이가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망가. 김생은 근데 뭐 딱히 가진 재산이 없었나 봐요. 운영이는 어쨌든 궁궐에 살면서 안평대군한테 막 선물 같은 것도 많이 받고 그랬거든. 보석 같은 것들, 비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받고 해가지고 우리 둘이 영원히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절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걸로 살림 차려서 하려고. 근데 이제 어쨌든 짐을 옮겨야 되잖아. 김생의 노비였었던 특한테 시키지. 이렇게 어디가 있냐. 하지만 특은 김생을 죽이고 운영과 재물을 탈취할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결국 특의 발설로 김생과 운영의 사랑은 발각이 되고 맙니다. 이게 중간에 한번 이렇게 횡령을 하는데 김생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의심이 들면서도 그 일을 또 시켜. 이렇게 특이 요것 좀 저기에다 잘 옮겨놔 라고 해놨는데 특이 지가 이렇게 때려가지고 막 피 흘리면서 도적을 만나서 저기 뭐 재물을 다 빼앗겼어요 했는데 티가 나거든. 의심이 되는데도 나중에 그 일을 또 시켜. 이렇게 김생 좀 멍청해. 이렇게. 사람은 믿는 거 아니다. 아니에요.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보아요. 이렇게 나쁜 놈은 있지만 시작해 봅시다. 대군이 대노하시고 그렇지 궁녀가 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하고 눈 맞았다고 하니까 남궁 사랑으로 하여금 서궁을 찾아보게 했었다. 서궁에 누구 있는데 운영이하고 기타 등등 운영 친구들 있죠? 운영스 있죠? 여기에서의 저는 누구예요? 운영이에요. 운영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유영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저의 의복과 보화가 모두 없어졌으므로 그렇지 내일 도망가려고 하는 거였었으니까 짐 다 빼놨어. 왜? 내일 몸만 나가려고. 대군이 서궁시녀 5명을 뜰 아래 불러놓고 형장을 눈앞에다가 엄하게 갖춰놓고 영을 내려 말씀하시기를 저거 운영이 저거 김생하고 좀 눈 맞은 것 같은데 일단 내가 모르는 척 눈 감아주고 용서해 줄 거니까 한 번만 봐줄게. 저기 가서 서궁 남궁 이렇게 해놨으니까 조심해. 오빠 한 번만 봐줄 거니까. 그런데도 일을 벌리다가 걸린 거니까 서궁에 있었던 운영이 같이 있는 애들 한패거리라고 생각하고 저것들 5을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지. 이 5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경계하라. 일벌백계 하고 집장, 매를 때리는 사람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몇 대 때리는지 세지 말고 죽을 때까지 매우 쳐라. 잔혹합니다. 이에 5명이 호소하기를 이제 끝났어. 우리는 매 맞아 죽게 생긴 거지. 원컨대 한 번 말이나 하게 죽게 하소서. 일단 알았어요. 저희 맞아 죽을 건데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고 그 사정을 다 말해보아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섬이가 먼저 이야기를 하죠. 글월을 올리니 이러하였습니다. 남녀의 정욕은 음양의 이치에서 받은 것이므로 귀천을 막록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남녀의 정욕, 남자가 여자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 좋아하고 서로 끌리는 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한번 깊은 궁, 여기 어디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성궁에 갇히자. 이제 궁녀가 돼서 다른 남자 못 만나. 외로운 몸이 되어 꽃을 봐도 눈물이 눈을 가리며 달을 대해서도 넋을 잃고 매화남부에 앉은 꾀꼬리로 하여금 짝을 지어 날지 못하게 하면서 그냥 꾀꼬리들 질투나는 거야. 암수서로 정다운 거 꼴배기 싫어서 서로 못해 연애 못하게. 밭 사이로 드나드는 두 마리 제비로 하여금 같은 둥지에 깃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왜? 내 신세가 억울하기도 하고 꾀꼬리나 제비와 같은 애들한테 질투가 나기도 하고 꾀꼬리는 맘만 먹으면 암수서로 정답게 제비도 정답게 지낼 수 있죠? 궁녀들과 대비되는 대상. 우리 사람인데 저런 새들보다도 못하다라는 겁니까? 이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스스로의 정욕의 뜻을 이기지 못한 거고 투기의 정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아, 남자가 너무 그리워요. 저 새들 너무 질투나요. 그랬습니다. 그러할 뿐이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왜 인간인데 인간의 본성을 가로막는 겁니까? 라면서 현실의 울분을 드러내고 있다. 한번 궁장, 궁의 담을 넘어가면 인간의 낙을 알 수 있사오나 저희들은 오랫동안 깊은 궁궐에 갇혀서 이와 같은 일, 어떤 일? 남녀 사이의 정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저희들의 힘으로 능히 할 수 있겠습니까? 막 몸에서 사람이라서 불 끓는 그 이성에 대한 감정을 저희들이 어떻게 가로막을 수 있겠어요? 마음으로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당신이 무서워서 이 마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가 시들어 죽어질 뿐이었습니다. 궁중의 일에 있어서 이제 범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땅에 두고자 하오시니 어찌 원통치 않겠습니까? 궁녀가 다른 남자 만나는 게 잘못이다는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우리는 죄가 없어. 남녀가 서로 끌리는데 그게 뭔 죄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천지하에서 저승에서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겠습니까? 나 맞아 죽는 거는 억울하지는 못하지만 불타는 나의 연애 감정을 표출하지 못한 건 억울하다. 나 죽어서도 나 원한 가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비치가 이제 또 이러한 글을 올렸습니다. 어쨌든 은섬이 말한 바의 핵심은 인간의 본성과 성정을 억압하는 사회제도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좋아하는 사람하고 연애하면 안 됩니까? 대군께서 사랑해 주신 은혜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어찌 감동하옴이 없사오리까? 그동안 저희들에게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 저희들이 대군의 깊은 은혜에 감축하고 그래도 먹고 자고 쓰는데 부족함이 없게는 해줬거든. 홀로 상궁에 거처하면서 달 밝은 가을 꽃피는 봄날에도 이 뜻을 변치 않고 이 뜻 대군의 은혜에 감축 감사하는 뜻을 변하지 않고 오로지 문묵과 시를 쓰고 시 쓰고 그림 그리고 현가 악기 연주하고 노래 부르는 것에 종사하고 있을 뿐인데 이제 씻을 수 없는 누명이 서궁에 미치고 말았으니 어찌 원통치 않겠습니까? 살아서도 죽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오직 엎드려 빌건대 빨리 죽을 땅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나 솔직히 내가 남자 만난 거는 아닌데 나까지 누명 써서 같이 맞아 죽네? 됐고 그냥 빨리 죽여놔 주세요. 쪽팔려서 못 살겠어요. 이런 이야기. 세 번째로 자란이 올리며 이렇게 말하기를 왠지 시험 문제 느낌 오지 않아요? 얘네 은섬이 비취가 자란이 이야기한 거 은섬은 뭐라 하고 이야기를 했다. 알고 봤더니 비취 대사 이런 식으로 섞어서 놓을 거라고 시험 문제는.
어쨌든 비치는 또 이야기합니다. 외부인과 접촉했다라는 소문이 퍼지니까 그냥 빨리 죽여놔 주세요. 자란이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죄가 헤아릴 수 없는 데 있사오니 마음속에 품어두고 있는 바를 어찌 참아두겠습니까? 우와, 자란이는 진짜 목숨 걸었어요. 야,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나 할 말 하고 죽겠다. 저희들이 여항의 천한 여자로서, 일반인들이 사는 천한 여자로서 아버지가 대순, 유명한 순임금이 아니고 어머니가 이비가 아닌즉, 이비, 순임금의 두 명의 왕비가 아닌즉, 저희들은 중국에서 가장 신성시되는 임금이나 혹은 그 임금의 부인이 아니잖아요. 남녀 간의 정욕이 어찌 홀로 저희들에게만 있겠습니까? 남자, 여자 사이에 그 떠오르는 불타는 마음을 저희들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 인간 본성 아닙니까? 난 사람 아니니? 주나라 무광도 천자로서 매양, 요대의 낙을 생각했고 항우 같은 영웅도 해하의 눈물을 금치 못했고 당연종 같은 영왕도 매양 마외의 한을 생각하거니와 무슨 말이냐? 네가 그렇게 이 책 맨날 읽고 있고 훌륭한 분이야 라고 하는 주나라 무광, 초나라의 영웅 항우, 당나라에서의 가장 훌륭했던 현종,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남녀 간의 정을 느끼면서 즐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대군께서는 어찌하여 운영으로 하여금 홀로 운우의 정, 남녀 간의 정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역사적으로 유명한 영웅들도 남녀 간의 정을 즐겼는데 운영이는 왜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 운영이도 당연히 그런 거 있지? 김생은 곧 당대의 단정한 선비입니다. 내당으로 끌어들인 것도 애초에 그 궁 안으로 초대한 것도 대군 네가 한 거고 운영이한테 명을 하여 옆에 가서 벼루를 받들게 한 것도 당신이 명령한 겁니다. 네가 둘이 서로 연결해 준 거 아니야? 운영이 오랫도록 심궁에 갇혀 있으면서 달 밝은 가을, 꽃피는 봄날이면 매양 마음을 상했고 어떻게 상사병 들었고 오동잎이 떨어지는 밤비에 몇 번이나 애를 끌었습니다. 김생을 그토록 그리워했습니다. 한 번 호협한, 호방하고 의협심이 있는 굉장히 사나이다운 남성을 보고 넋을 잃고 실성하여 병이 골수에 사무쳐 장수하는 약과 유명한 의사의 손으로도 효력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너 때문에 상사병 걸린 거야. 네가 김생이 초대하지 않아서 운영이 눈에 김생 띄지 않았으면 운영이 그냥 그렇게 그냥 죽다가 살다가 죽었을걸? 이렇게 될 건데. 하루아침에 저녁에 이슬과 같이 죽어지면 이렇게 매맞아 죽게 되면 대군께서는 비록 측은한 마음이 있어서 돌보고자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너 지금 욱하는 마음에 우리 죽이면 우리 죽이고 벌 내리고 나면 당신 나중에 후회할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한 번 김생으로 하여금 운영을 만나게 해서 두 사람의 맺힌 원한을 풀어주실 것 같으면 대선의 적선, 쌓은 선이 막대할 것이니 옛날 운영이가 절개를 해친 죄가 저에게 있고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옆에서 막 부채질했어요. 운영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의 이 한 말씀은 위로 대군을 속이지 아니하고 아래로는 동료를 저버리지 아니할 겁니다. 오늘의 죽음은 죽어도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엎드려 바랄 건데 우와 저의 몸으로써 운영의 목숨을 이어주시죠. 자란이는 저를 대신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운영이를 두둔하고 있는 거. 괜찮나요? 네 번째로 옥녀가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었다. 서쪽 궁에서의 지나는 영광을 저도 이미 같이 했습니다. 서쪽 궁에 궁녀가 하나 죽어 걔 때문에 나머지 궁녀들 다 죽어야 돼? 어찌 저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연대 책임지겠습니다. 곤강도 같이 타고 옥석도 같이 탔는데 불이 곤산에 붙으면 옥과 돌을 가리지 않고 태운다. 여기에 난리가 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죽는 거야. 라는 말.
오늘의 죽음은 그 죽음을 바로 얻었사오니 죽어도 유감이 없겠습니다. 뭐 옆에 친구들 다 죽는데 저 혼자 살아서 뭐 하겠어요? 빨리 죽여. 그리고 끝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영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옥녀는 나도 다른 궁녀들과 같이 죽겠습니다. 대군의 은혜는 산과 같고 바다 같은데 감사. 능히 정절을 굳게 지키지 못하였으니 그 죄 하나이며 자백하고 있는 거죠.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는 뭐예요? 김생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거겠지. 전후로 지은 시에서 대군께 의심을 보이고 끝내 바로 말하지 못하였으니 그 죄 둘이고. 옛날에 제가 쓴 시 보고 운영이 누구 좋아하는 남자 있는 것 같은데 맞니? 라고 물어봤을 때 설마요 라고 해서 아니라고 한 적 있었거든. 그때 거짓말한 거 두 번째. 나 때문에 서궁에 죄 없는 다른 은선빛이 자란 옥녀 넷이 저로 인하여 같은 죄를 받게 되었으니 그 죄 셋입니다. 저 때문에 다른 친구들도 같이 죽게 됐네요. 이와 같은 큰 죄를 짓고 살고도 산들 무슨 면목으로 살며 만일 죽음을 면하여 주신다 하더라도 됐어요? 나 살려준다라고 해도 내 스스로 죽어버릴 거야. 대군이 보기를 마치고 또 한 번 자란의 초사를 다시 살펴보는데 초사 아까 이야기 네가 좋아했던 누구도 전부 다 남자 여자 그런 거 좋아했다고. 노여움이 좀 풀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딱히 자란의 말은 틀린 거 아니었거든. 속이 꿇어앉아 울면서 고했습니다. 노여움이 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왠지 요 갈등이 해소될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나? 왠지 좀 용서해 주려고, 용서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요 분위기가. 전날 빨래하러 갈 때 성 안으로 가지 말자고 한 것은 저의 의견이었으나 자란이 밤에 남궁에 와서 매우 간절히 청하길래 뭐라고? 운영이랑 김생이랑 만나게 해주자. 그 뜻을 안타깝게 여겨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물리치고 따랐습니다. 운영이가 김생 만난 것은 그 죄가 저의 몸에 있고 운영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저의 몸으로 운영의 목숨을 보여주세요 라면서 소옥이가 얘기하자 운영이 대신에 절 죽여주세요. 이에 대군이 노여움이 좀 풀어져서 저를 별당에 가두고 다른 궁녀를 돌려보냈는데 그냥 죽어버렸어. 이렇게 살아서 뭐해요? 라고 하고서. 김생과 운영이 도망갈 계획을 세우나 안평대군에게 이를 들켜 운영이 자결합니다. 궁녀들의 이야기의 포인트는 뭐예요? 억압적인 현실입니다. 비판하지만 운영의 죄를 죽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 의리 쩔죠, 언니들. 궁녀들의 절절한 토로가 담긴 초서를 읽고 안평대군의 노여움이 풀려서 돌려보내줬고 그냥 잠깐 가둬놨지만 운영이가 자결해버렸네. 조금 참았으면 됐었을 텐데. 나쁘지 않나요? 어디가 있을까? 됐고 오른쪽 위로 잠깐 또 다시 가서 내용 정리해 볼게요. 궁녀들이 올린 초사의 의미 함께 벌을 받겠다. 운영이 편 들어준다. 궁녀들은 자유로운 인간의 본성과 성정을 지녔지만 궁이라는 닫힌 공간에서 제도적으로 억압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궁이라는 공간에 사회에 억압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됐을까요? 밑에 대군의 노여움이 풀어진 이유는 딱히 틀린 말 없거든. 그리고 이 궁녀들 서로 간의 의리가 너무 멋져. 그 정도면 용서해줘야지. 초서에서는 궁 안에 인간의 성정을 억누르고 살아가는 궁녀들의 처지와 죽음을 자신들의 죄로 대신하겠다라는 절절한 토로가 담겨져 있고 이 내용에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됐고요. 옆에 나와 있는 것들 여러분들 확인하실 거고 25페이지에 6번 보러 갈게요. 운영과 김생에게 A 어디예요? 수성궁이죠. 수성궁. 수성궁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 궁 안에 운영이가 있고 궁 바깥에 김생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의 자신들의 사랑을 가로막는
공간이며 어쨌든 거기에서도 짧지만 사랑하지 않았나? 그들의 짧은 사랑에 추억이 담긴 좋은 기억, 나쁜 기억 다 있는 공간, 애증의 공간이다. 뭐 요 정도로 확인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민서 피곤해 죽겠지 지금. 요거 어쨌든 지금 본문 저질러 중간 줄거리가 나오네. 알겠습니다. 우리 딱 운영이의 죽음 이야기는 김생이 이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운영이 얘기할 때 김생이 글 쓰고 있고 김생이 이야기하면 운영이가 막 글 쓰고 있고 운영이 죽자 김생은 절에 가서 운영이의 병목을 빕니다. 아 불교 사회였구나. 김생은 특을 죽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빌자 며칠 후 특은 우물에 빠져 죽는다. 이런 부처님이 이렇게까지 살생을 하고 그러실까? 이렇게 부처님한테 쟤 죽여주세요 했더니 오케이 하고서 죽여줬는데 부처님이 그렇게 그러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내가 또 종교에 대해서 너무 모르나? 김생은 몸을 정결히 한 후 식음을 전폐하고 가만히 누워있다가 죽음을 맞이한다. 고전소설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비극적 결말이죠. 쓰기를 마치자 붓을 던지고 두 사람은 마주보고 슬피 울면서 능히 스스로를 그칠 줄 몰랐다. 유영이 위로의 말을 해줬다. 유영이 누구예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수성궁 아까 방문했었던 아저씨. 두 사람이 다시 만났으니 소원이 없겠소. 원수인 종도 이미 없어지고 통분, 분함이 고통이 될 만큼 억울함도 사라졌는데 어찌 슬퍼하여 마지 않는가? 이제 그만 울어도 되지 않겠나요? 다시 인간에 나오기를 얻지 못하여 하는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환생해서 둘이 사랑하지 못해서 슬픈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김생이 눈물을 흘리며 살해하고 말을 했다. 우리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죽었기에 염라대왕이 그 죄 없음을 불쌍히 여겨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나게 하려고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절대자가 다시 태어나게 해주려고 했지만 저승에서의 즐거움이 인간보다 못지않는데 하물며 천상의 낙은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에 나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너네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랑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억울해서 그래?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가 거부한 거예요. 저승에서는 김생과 운영을 슬프게 여겨 인간 세상에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요게 포인트예요. 스스로 거부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다만 오늘 저녁 이렇게 슬퍼하는 이유는 대군이 한번 돌아가시고 고궁의 주인이 없어지고 까마귀와 새들이 슬피 울고 사람의 자치가 이르지 않았기에 그랬던 겁니다. 수성궁에 옛날에 그래도 우리의 추억이 있었던 슬프기는 하지만 추억이 있었던 공간인데 거기가 폐허가 된 걸 보니까 너무 속상해서 그래요. 그러던 차에 때만침 유영이 네가 와서 울어주니까 우리의 마음을 좀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와서 너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라고 해주는 거지. 게다가 새로 병화를 겪은 후에 빛나던 집은 재가 되고 옷 같은 섬돌, 분 같은 담이 모두 무너지고 섬돌 위에 꼽혀지는 꽃만이 향기롭고 무너지고 여기 이렇게 끊을게요. 꽃만이 향기롭고 뜰에는 풀만이 가려서 불빛을 자랑할 뿐입니다. 사람의 흔적은 간데 없고 자연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끊어놓은 거 앞뒤로 대조. 인생무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엔. 그 옛날의 모습이 바꾸어지지 않았다라고는 하지만 인간사의 변화가 쉬움이 이와 같거늘 어찌 옛일을 생각하니 슬프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냥 궁궐 탄 거 보니까 좀 속상해서 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대들은 천상의 사람인가? 그쵸? 인간인데 죽어서 지상의 즐거움 하물며 천상보다 덜 하겠습니까? 천상? 너네 원래 천상 출신이야? 네.
우리 두 사람은 본래 천상의 선인으로 오랫동안 옥황상제를 모시고 있었는데 하늘의 존재가 지상으로 내려왔던 얘기죠. 적강 모티프. 하루는 옥황상제께서 태천궁에 앉아 저에게 김생에게 옥동산의 과일을 따오라 하셨는데 제가 반독 복숭아 많이 따오고 있다가 운영이랑 같이 먹다가 발각이 되어 진세 인간 세상에 적하하여 쫓겨나서 인간 세상의 괴로움을 골고루 겪다가 옥황상제께서 이전의 허물을 용서하고 이전의 허물 너 과일 따오라 라고 해놨는데 운영이랑 몰래 나눠 먹었던 거. 되게 고전소설 읽으면서 자주 느끼는 거지만 쫌스러워 옥황상제. 견우직녀 그렇게 찢어놓은 것도 옥황상제잖아요. 이렇게. 그냥 잘 불러다가 너 요즘 밥 잘 안 먹이던데 혼나볼래? 어떻게 할 거야? 잘할 거야? 알았어. 좀 봐주면 되는데 그냥 다짜고짜 그냥 쫓아내고 은하수 건너편에다가 애들 찢어놓고 무슨 변태도 아니고 나 벼락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삼천궁으로 올라가 다시 옥황상제의 향안 앞에서 상제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이제 그냥 이 인간 세상에서 이렇게 슬픈 사랑 이야기 한 거 따지면 옥황상제가 내리 벌 받은 거예요. 벌 다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하늘로 올라갈 겁니다. 틈을 타서 수레를 타고 진세의 옛날로 놀던 곳을 찾아와 본 겁니다. 집에 하늘로 올라가는 길에 잠깐 들른 거예요. 김생이 말을 마치고 눈물을 뿌리며 운영의 손을 잡고 또 말했습니다. 바다가 마르고 돌이 불에 타 버린 듯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있죠? 우리들의 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는 정석가 있지. 정석가하고 비슷한 구절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 빨간색으로 밑줄 여기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놓고 옆에다가 CF 정석가 이렇게 또 써놓으면 되지. 또 땅이 늙고 하늘이 거칠어진들 우리의 원하는 지우기 어려워질 겁니다. 여기까지 또 빨간색 밑줄 그어야 되겠네. 땅이 늙고 하늘이 거칠어지진 않을 거예요. 오늘 저녁에 존군, 유영, 당신을 서로 만나 이와 같은 따뜻한 정을 나누었으니 속세의 인연이었으면 어찌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건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인연이 있었나 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이 원고는 뭐예요? 김생과 운영이의 사랑 이야기. 김생과 운영이의 사랑 이야기. 를 가지고 돌아가셔서 영원히 전해주시고 경솔한 사람들의 입에 전하여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보여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얘네들 정신 나간 거야. 얘네들 죽을만 하지.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 이야기를 해달래. 그리고 김생은 취하여 운영의 몸에 기대어 시 한 수를 읊었습니다. 고전소설에 시가 나온다. 등장인물의 심리를 드러낸다. 오른쪽 먼저 체크할게요. 한시가 불러오는 효과, 인물의 심리와 정서를 잘 드러냅니다. 단조로움을 피해줍니다. 이제 이야기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주제를 부각합니다. 이 소설의 주제 뭐예요? 두 사람의 애틋하고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꽃 떨어진 궁중에 제비와 참새가 날고 어디예요? 수성궁 이야기를 하는 거죠. 봄빛은 얘와 같건만 끊고 주인은 간 곳이었구나. 자연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간 곳이었구나. 대조. 인생무상 이야기 하는 거라고. 앞에 나와서 또 인생무상 있었는데 또 나오네? 그러나 보네요. 옛날에 놀던 곳을 찾아왔지만 제비와 참새 봄빛 그대로면 뭐해? 사람이 없는데. 어쨌든 쓸쓸함을 느낍니다. 중천에 솟아있는 달은 차갑기만 한데 아직 푸른 이슬은 우위를 적시지 않았네. 나의 마음을 온전히 다 풀어내지 못했네. 혹은 나의 슬픔이 아직 남아있네.
운영이 받아서 읊었습니다. 고궁의 고운 꽃은 봄빛을 새로 띠고 너무 좋은데? 천년만년 우리 사랑 꿈마다 찾아오네. 꿈마다 천년만년 우리 사랑 찾아옵니다. 영원한 운영과 김생의 사랑, 우리 사랑 영원히. 오늘 저녁 여기 수성궁에 와서 놀며 옛날의 자취를 찾아봤는데 어떻게 아마 말이 좀 빠져있죠? 폐허가 된 모습을 보니 폐허가 된 모습에 막을 수 없는 슬픈 눈물, 수건을 적시는구나. 그래도 또 한때 내가 모시던 분이었었는데 안평대군이 몰락하게 돼서 슬퍼합니다. 밑에 내화 2, 운영을 잃은 김생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상사병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우리들의 사랑 이야기를 후세 사람들에게 전해주셔서 우리들이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때 유영도 잠깐 취하여 누웠다가 산새소리에 깨어났다. 사실은 여기 요렇게 끊어놔야 되겠지. 잠깐 눕기 전에는 꿈이고 이제 여기가 현실이 되는 거죠. 현실 옆에다가 또 이렇게 써놓을 수도 있을걸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각몽. 그러면 현실 꿈 현실이란 얘기예요. 네. 그래서 몽유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꿈속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 몽유소설. 현실 여기 뭐예요? 각몽. 꿈에서 깨어납니다. 각성합니다. 몽유소설이군요. 그러면 현실 사이의 꿈, 여기가 중간 진짜 중요한 얘기잖아요. 구성으로 따지면요. 그래요. 액자식 구성이라는 게 또 확실히 되는 거지. 구름과 연기는 땅에 가득하고 새벽빛은 창만한데 사방을 살펴보아도 사람은 없고 어머! 다만 김생이 기록한 책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책자에다가 네모치고 별표. 무슨 기능을 할까요? 현실과 꿈을 이어주는 매개체. 운영이랑 김생의 사랑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사실성을 부여해 줍니다. 이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진짜 있었던 얘기야 라고 얘기해 주고 싶은 거지. 유영은 쓸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서 신책을 거두고 가지고 돌아왔다. 장롱 속에 감춰두고 때때로 내어보고, 많은 사람한테 알려주려니까 지 혼자 보고 있어. 어디 글씨가 안 보여요? 현실과 꿈을 이어주는 매개체, 운영이와 김생의 사랑의 사실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때때로 감춰두고 망연자실하여 침식, 자는 것도 안 하고 먹는 것도 안 하고 명산을 두루 살피더니 그 바친 바를 알 수가 없다.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합디다. 운영이하고 김생이하고 좀 짜증날 수도 있겠는데, 아니 너 혼자 보라는 거 아니었는데? 이런 얘기들. 됐고요. 옆에 운영전의 구조는 중요하겠네요. 외화, 내화, 외화, 액자식 구성이라는 거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고, 26페이지, 226페이지 다시 넘어올게요. 운영이의 죽음이 갖는 이유, 사랑을 빨간색으로 체크할 거예요. 얘네들. 사랑을 지속할 수 없는 억압적 현실에 대한 절망. 유교 사회의 부조리와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가야 하는 궁녀의 억압된 삶에 대한 저항. 난 살아도 그렇게 못 살겠어. 죽어버릴 거야. 비인간적인 규제와 형식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아의 추구와 인간성의 해방. 나에게 자유를 달라. 나 인간이니까 인간 본성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 일종의 저항의식.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작품의 주제의식, 언제나 주제는 늘 중요하니까요. 일단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남녀 간의 비극적 사랑이지. 하지만 운영이 같은 여성들, 김생이 같은 남성들 엄청 많을 거야. 확대하자면, 그래도 궁녀랑 그렇게 눈 맞은 저기 양반들이 신선비들이 많지는 않죠. 확장을 해서
사랑하지만 장애물이 있는 사람들. 그러면 엄청 많지 않을까? 억압된 삶에 대한 저항과 인간성 해방. 특히 유교적 인습에 대한 저항.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이중적이라고 생각해요. 여성들은 한 남자만 바라보게 만들어 놓고 제 양반놈들 지들은 첫 끼고 살고 맨날 기생집 가서 술 처먹고 다니고 있고 지들 됐어 꼴보기 싫어. 운영전 실화예요? 아니 소설이에요. 소설. 네. 소설. 서사갈래 개연성을 바탕으로 허구적으로 작가가 상상한 이야기. 다음 페이지. 어디 있을까? 229쪽. 네, 역시 학습 활동 한 다음에 문제 풀 시간 또 따로 드릴 거예요. 다음과 같이 외화, 내화의 별로 중요한 말이 요거네요. 액자식 구조입니다. 빈칸을 채워볼게요. 유영이 이야기. 유영과 운영, 김생이 대화하고 운영과 김생이 과거 회상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에서 유영이 수성궁의 술에 취해 잠들었고 깨어나서 김생이 책이 발견한 걸 보고 세상을 유발하고 꿈의 이야기. 얘를 왜 이렇게 체크해 놨었을까? 사실은 요렇게 네모 쳐놓고 요 네모가 요거 사이에 와야 되죠. 요 사이에 이렇게 요 사이에 와야 됩니다. 외화와 내화 사이에 얘네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밑에 2번 서술자의 시점이 이동하는 양상을 액자식으로 구성해 봅시다. 바깥의 이야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 내화에서는 운영과 김생이 과거 회상 서로 번갈아가는 1인칭 주인공 시점. 운영과 김생의 사랑 이야기는 당사자가 직접 서술하기 때문에 심리가 잘 드러납니다. 비극성이 애절해요. 그러면 얘를 묶어서 이렇게 쓸게요. 뭐라고? 옆에다가 외화, 전지적 작가 시점. 내화, 1인칭 시점 곱하기 2명. 외화, 다시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써놓으면 밑에 3번이랑 같이 묶어놓은 거지. 옆에 활동 2번 5명의 궁녀가 안평대군에게 올린 초사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살펴봅시다. 내용을 뭐 굳이 정리하실 거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포인트는 궁녀들은 궁이라는 갇힌 공간에서 제도적으로 억압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5명의 궁녀는 우리도 자유로운 인간의 본성과 성정을 지닌 존재다. 억압적인 현실을 비판한다. 이 정도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죠. 아, 나도 뜨거운 피가 흐르고 사랑할 줄 아는 여인이라고 이런 거겠죠.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이 중요한가? 중요하죠. 오늘 수업 끝나고 집에 가시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라고 떠올려보고 이렇게 문자 하나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보통 엄마 아빠 아닌가? 이렇게. 네. 저는 아무리 봐도 가족인 것 같아요. 궁이라는 공간이 인물들에게 어떤 공간이겠습니까? 안평대군은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지. 자신의 권력 아래 있고 문필과 예능으로 욕망을 실현하는 공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공간. 김생과 운영 사이에서는 현실적인 장벽, 사회적인 제약. 궁녀들한테도 거의 김생 운영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과 자유를 억누르며 살아가야 하는 폐쇄적인 공간. 이런 것들. 어떨 것 같아? 진짜 오늘 뭐 먹지? 겨울인데 옷이 다 너덜너덜해서 너무 추워. 힘들 것 같아. 내일 당장 나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상황에서 너 궁녀로 데려간다라고 하면은 갈 거예요? 여기 있는 궁녀처럼 살아야 돼. 그러면 갈 거야? 어디 같이 들어가면? 아니, 궁에 들어갈 거야? 원래 얘네들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궁에서 태어난 여인들 아니잖아요. 이 궁녀들.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 근데 이렇게 들어와서 너 국녀로 해가지고 내가 안평대고냐. 너 와서 글씨 쓰는 거 배우고 시 쓰는 거 배우고 노래랑 악기 연주하는 거 배우고 어때? 할래? 네. 그래요. 근데 막상 들어갔더니 내가 너무 성택이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자꾸 막 남자 생각나고 막 연애하고 싶고 막 봄 되면 가슴 벌렁벌렁하고 막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도망쳐요. 죽는데? 안 듣기게. 얘네 들키잖아. 얘네가 약간 호수했다고 해요. 안평대고 눈치가 겁나 빨라. 왜 너를 자꾸 코너로 보냐고?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인생은 선택의 갈림길이죠. 뭘 선택했든 후회하지 말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할지 자꾸 생각해. 나연이 대답이 되게 좋아. 도망가야죠. 그치? 도망가려고는 해봐야지. 이렇게. 다음 관점에서의 생각할 수 있는 작품의 그 주제를 말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주제에 대한 이야기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중요한 얘기예요. 별표 밑으로 내려가서 체크해보죠. 이 주제 뭡니까? 라고 살펴본다라고 하면 조선시대의 봉건적 사회제도와 연관시켜보면 인간의 본성을 가로막는 제도의 모순과 중세의 봉건질서가 이야기하는 비인간성, 운영과 김생을 중심으로 본다면 현실의 제약을 초월한 남녀의 비극적 사랑, 궁녀의 삶에 놓고 본다면 억압적 삶에 대한 저항과 인간의 해방, 이렇게 볼 수가 있다더라. 밑에 나와 있는 5번 딱히 보실 거 없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옆 페이지에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정도 해줄 거예요. 자, 역시 밑줄 한번 그어봅시다.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공간적 배경. 폐허가 된 수성궁, 공간적 배경.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듣는 액자식 소설. 잠이 깼다라고 하지만 유영 누구야? 김생이랑 운영이 만난 건 그냥 꿈이라고 하시면 된다. 액자식 구조는 서술 시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빨간색 밑줄. 꿈속에서 운영과 김생의 과거는 당사자가 직접 서술한다. 1인칭이다. 그래서 저는 그냥 1인칭 곱하기 2라고 써드렸었던 거예요. 그러면 더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몽유와 액자라는 형식적 장치를 쓰였고 나머지는 비극적 사랑 이야기인 건데 도대체 왜 이러한 꿈을 빌렸습니까? 사랑을 지속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절망. 어차피 꿈은 깨야 되는 거잖아. 이 사랑도 깨지게 되어 있어. 됐고 중세의 질서를 죽음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같이 죽고요. 어쨌든 다 죽어. 됐고 유형도 다 죽어. 됐어.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교집합은 중세의 봉건 질서입니다. 그래서 즉 운영전은 운영과 김생의 비극적 사랑을 통해 봉건적 질서의 모순과 사회제도의 비인간성을 폭로하는 겁니다. 라는 거. 그리고 이 소설이 놀라운 이유 중에 하나는 따지면 서술자가 셋이야. 전지적 작가 하나 있고 김생이 있고 운영이 있고.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운영이 여성이야. 여성 서술자가 1인칭으로 등장하는 건 그냥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시에는 많아. 고전 소설에는 대놓고 규원과 같은 거는 여성 화자잖아요. 근데 소설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거다. 그래서 오른쪽 여성 서술자의 등장. 일단 1인칭이라는 게 되게 드문 거고 1인칭 여성 서술자는 더 드물다. 여성 서술자의 존재는 여성 내면의 풍부한 서술, 남녀의 정욕에 대한 여성의 욕망, 여성으로서의 자의식을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소설이라고 하면 인물, 사건, 배경, 사건, 갈등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 이 소설의 갈등 구조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면
어디가 있냐? 김생이하고 운영이가 서로 사랑하고 싶은데 그것을 방해하는 안평대군이 있고요. 김생이하고 운영이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중간에 사기쳐서 등 쳐먹으려고 하는 특이라는 노비가 있을 거고, 얘네 둘이 사랑하고 싶지만 그것을 사회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게 하는 사회와의 갈등이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소설의 갈등 구조는 따지면 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들. 위에 두 개 거는 따지면 개인 대 개인의 갈등, 맨 밑에 거는 개인 대 사회의 갈등.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은가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밑에 나와 있는 거 당시 사회구조라는 말이 보여서 그냥 눈에 띈 거고요. 225, 228페이지 총 따지면은 11문제 한 3분? 4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시간 들여봅니다. 5분 들여볼게요. 시작! 그래서 확실히 여러분과 저희 확실히 세대 차가 있네요. 이건 극복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이상형이니까. 1번. 여기 1번이 아니지. 225페이지 1번. 네. 액자식 구성 맞죠? 인물 간의 갈등 있어요. 운영이랑 안평대군이랑. 사건보다 배경, 큰일 날 소리. 여기선 사건이 제일 중요하지. 등장인물이 겪은 이야기를 서술합니다. 1인칭. 어디에서? 내화에서는. 시대적 공간적 배경이 등장인물의 본성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대적 배경, 유교 지배적인 사회, 공간적 배경, 궁이라고 하는 데가 인간의 본성, 남녀 간의 정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밑에 이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서궁의 궁녀는 운영과 김생의 만남을 도와준 적이 있어요. 잘하는 운영이의 회절을 자신의 책임 다한데 책임입니다. 안평대군은 궁녀의 초시를 읽고 마음이 좀 다소 누그러져서 때려 죽이려고 하다가 이렇게만 좀 분리만 해놓고 말았었지. 안평대군은 자신의 궁녀들에게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줬죠. 선비 유영은 수성궁에서 잠자다가 운영과 김생이 몰래 만나는 걸 목격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둘 다 죽은 사람이니까 뭘 몰래 만나? 답은 5번. 궁녀들의 초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운영이는 자신의 대를 첫째, 둘째, 셋째라고 열거하며 그래도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열거를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저희의 죄는 죽어 마땅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번 틀리지. 나머지 것들 전부 맞는 이야기니까 확인 꼼꼼히 해두시면 되겠고, 의외로 시험 범위 문제에 나오면 여러분들 3번 문제 틀릴 거예요. 누가 무슨 말 했는지라는 것들. 굳이 외워놓을 필요는 없으나 각각의 대사 보면서 뭐라고 해놨는지 포인트는 잡을 수는 있었어야지. 그 정도만 해놓으면 되고, 옆에 나와 있는 4번. 이 글에 나타나 있는 운영과 김생의 사랑을 가로막는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사회관습제도죠. 궁녀는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관습제도입니다.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네. 개인 대 사회의 갈등입니다. 개인 대 사회의 갈등. 5번 문제. 기역에서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기역. 어디 있어? 원하건대 한번 말이나 하고 죽읍시다. 자신의 목숨을 구걸할 게 아니라 어차피 죽을 건데 할 말은 하자. 1번 탈락. 다음 니은. 어디 있어요? 궁중의 일에 있어서 이제 범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운영과 달리 죄가 없음을 말하며 죽음에 부당함. 아니요. 우리 모두 죄가 없다. 우리는 궁 안에서 죄 지은 거 없어. 디귿. 오직 엎드려 빌건대 빨리 죽을 땅으로 나. 그냥 곱게 죽여주세요.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게 아니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니까요. 3번 탈락. 리얼. 앞에 이제 있었나? 김생은 괜찮은 애잖아요. 네가 김생하고 이어준 거 아니냐? 운영과 김생이 사랑에 빠진 데는 네 책임도 있다. 괜찮죠? 미음. 죽음을 면하여 주신다. 아니야. 살려줘도 나 그냥 죽어버릴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빌미로 협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살려줘야 상관없습니다. 저 어차피 죽을 거니까요. 답은 4번. 뒤에 27페이지 확인하도록 할게요. 아니죠? 28페이지 보러 가야지. 이 글의 내용과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 김생은 자신의 기도로 특이 죽게 되자 자책감으로 식음을 전폐한 게 아니라 이게 죽은 것 따로. 이때는 통쾌했겠지. 됐고요. 2번. 내화 외화 이야기. 1번. 가 부분에서 유형의 이야기. 가에서의 유형은 김생이 쓴 책을 세상에 전하지 않고 짱 박아놓고 지 혼자 봤죠. 유형은 잠에서 깨어 김생이 쓴 책을 발견하고 인생 허무함을 느끼고 시름시름 앓았고, 나에서 유형과 운영 김생의 대화 이야기할 때 유형은 운영과 김생을 만나 그들의 사랑 이야기 들은 거 맞고요. 다 운영과 김상의 과거회상 내용에 아니야 서술자의 변화 있죠. 서술자 어디에서 어디로 변해요? 전지적 작가에서 유형이란다. 운영과 김생으로 서술자가 변하지. 그러니까 4번 틀린 얘기죠. 5번 나다에서는 등장인물이 자신의 겪은 이야기를 직접 서술합니다. 그래요. 1인칭으로 서술해 주니까요. 비극성이 뚜렷하게 지냅니다. 옆에 3번. 이 소녀 왜 갑자기 이렇게 즐거울까? 남주혁 이후로 너무 지금 업돼 있는 것 같은데?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내화의 중심인물이 외화에 등장하는 인물에게 사건을 직접 전달합니다. 누구? 운영이와 김생이 외화의 등장인물 유영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4번 뭐예요? 얘네들이 쓴 시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얘네 둘이 썼었던 시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주제 부각합니다. 오케이. 운영과 김생의 심리가 드러나 있고요. 유영이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계기. 시를 썼기 때문에 현실로 돌아온 건 아니지. 인간의 유한함. 그렇죠. 덧없음. 사람은 다 어디에 갔는가. 산문 중에 운문을 삽입해서 서술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있습니다. 괜찮고요. 밑에 나와 있는 이 작품의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라는 거는 230페이지의 활동사 여기에서 골라 쓰시면 되겠죠? 굳이 쓰시지는 않을게요. 옆에다가 그냥 써놓을까? 페이지 230쪽에 나와 있는 활동사 요거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다. 됐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정지.